이해는 잘 안 됩니다. 마이크를, 지금 괜찮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거의 다 걱정되는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한국의 저력인 것 같아요.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당하죠. 그러나 위기를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 있고, 한국의 지난 60여 년의 역사는 바로 위기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역전 드라마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다 피땀 눈물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주축이 된 모임, 더구나 우리나라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의 아마 저는 거의 대부분이 이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가르친 사람들이 이 근대화라고 하면 민주화, 산업화, 이 현장에서 앞장서 가지고 오늘날의 근사한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의 한국의 이 기적 드라마를 만든 사실은 산파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망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점입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교육의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죠. 다만 정교조에서 가르치는 반국가적 교육, 이 부분은 빼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성공적이고 이 교육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다고 보면은 거의 정확한 분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교육이 제일 좋으냐 하는 데 대한 랭킹을 조사하는 기관이 많은데 거의 공통된 게 있습니다. 결과가 교육 성공 1등은 핀란드다. 2등은 한국으로 거의 나옵니다. 2등이 한국입니다. 지금 교육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조기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놓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사의 질이 높아야 된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만 본다면은 교육 입국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그늘이 있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인들, 어른입니다. 어른이 전 국민의 30%다. 이러면 그동안의 교육의 성공도 있지만 교육의 실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학력별로 분석을 하면은 대학 재학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중학 졸업 이하예요. 중졸 이하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대졸 이상 가면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30%는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투표권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왜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라는 데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피와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의 구분이 안 되면은 이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장에 갑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다. 배울수록 이 부분에 관한 남북 문제, 이념 문제에 관한 한 배울수록 무식해집니다. 그런 경향이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배운 무식자들이다. 한국의 위기는 배운 무식자들이고
못 배운 현명한 사람들이 그 배운 무식자들의 잘못을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 한국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통계로는 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냐부터 좀 제가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UNDP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개발기구.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HDI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요소가 들어가느냐? 1인당 국민소득,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 3만 한 5천 달러 정도 합니다. 5년 있으면 일본을 넘는 가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은 81세죠. 남녀 합쳐가지고. 여자의 경우는 세계에서 8번째로 오래 사는 사람들. 북한은 65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복지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랭킹을 내면은 그게 곧 삶의 질 랭킹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냐, 삶의 수준이 높으냐 하는 랭킹을 내면은 190개국 랭킹을 내는데 이 HDI 분석은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학자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작년에 한국이 몇 등이었느냐? 약 190개 나라 중에서 12등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12번째, 1등은 노르웨이예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쭉 나오고 우리 바로 앞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프랑스,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자, 이거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과장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유럽 여행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후진국에서 놀다가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왔는데 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우리 같이 간 분들이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나오면서 다 한숨을 쉬면서 아 이제 속 시원하다 이래요. 이탈리아 공중 화장실 보고 하도 기겁을 하고 공중 화장실 요새 유럽은 공중 화장실에 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계상으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인류국가에 들어갔어요. 인류국가에. 두 번째 규모로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규모가 대충 10등 스페인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요새 스페인을 앞질렀습니다. 10등 정도 되고 수출은 세계에서 7등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조 달러죠. 무역 1조 달러. 북한하고 이거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북한은 한 50억 달러, 무역액이 한 5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200분의 1이죠. 쉽게 말하면 제주도의 연간 국민 총생산이 북한보다 많습니다. 또 이런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입니다. 미국은 빼고 미국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예요.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요새. 네 번째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에서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등록된 나라가 어디냐? 이탈리아죠. 47개. 두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44개. 이 세 나라가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이 얼마냐? 스페인이 보통 연간 한 800억 달러. 그리고 프랑스가 한 600억.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좀 불친절하다고 해서 많이 요새 좀 줄었다고 그래요. 한 500억 달러. 이렇게 합치면 한 1,800억 달러 되죠. 1,800억 달러. 세 나라가 굉장한 문화유산을 가진 이 세 나라가 관광 3대국입니다. 3대 관광국이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이 1,8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액을 얼마냐?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조회사 하나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 3대 관광국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제조회사
큰 공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쉽게 말하면 인구가 2억 한 6천만 되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액과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같아요. 인구가 8천만이 터키의 수출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삼성전자. 그렇다면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의 근본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종북 좌파 세력, 정교조, 저기 민노총, 또 소위 진보당 이런 단체들이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바로 국가적 자해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통계로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답니다. 첫째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두 번째는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른다. 세 번째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뭐 농담이니까 일리는 있죠. 이 모르는 상태로 가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게 뭐냐? 아,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안다든지, 일본이 이렇게 강한 줄 모르고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대하다가 이제 비로소 일본한테 당하게 되었구나. 북한이 저렇게 위험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살다가 우리가 당하게 되었구나. 당한 다음에 알면은 뭐합니까? 그래서 비관적인 한국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단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관론. 그래서 오늘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서승호 회장님 명함을 딱 받으니까 성함이 이게 한자로 쓰여져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데가 우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면동. 뭐 잘 아시겠지만 우면이 한자로 뭐냐? 소우자에다가 잠자다 할 때, 수면할 때 그 잠자는 면자입니다. 소가 잠자는 모습의 산, 우면산 근방에 있으니까 우면동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회장님하고 몇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면산이라고, 우면동이라고 한글로 대부분 한글로 쓰겠지만, 한글로 쓰면은 우면동이란 그 단어 가지고 뭐가 전달이 됩니까? 우면동이란 이 명사입니다. 명사에 뜻이 있습니까? 없죠. 소리밖에 없죠. 우면동이란 소리밖에 없습니다. 소리. 우면동이라고 쓰는 순간 이것은 단어가 아니죠. 언어가 아니죠. 언어는 반드시 의미를 전달해야 됩니다.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는 이 소리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는 암호예요. 암호. X, Y, Z처럼 암호 아니면 소리예요. 그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글 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육자나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입니다. 한글 전용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있다. 한국어가 암호가 되고 있다. 한국어가 소리가 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저는 종북 좌익 세력, 북한의 위협, 이건 다 단기적인 걸로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심각한 위협은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언어가 망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한국 사람들의 어휘력이 후퇴하고 있다. 어휘력이 쇠퇴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어휘력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어휘력은 뭐냐? 우리가, 저도 손자를 키웁니다만 손자가 커가는 과정은 어휘력이 늘어가는 과정이에요. 어휘력이 늘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성장 과정입니다.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출세를 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어휘력만큼만 성공.